안녕하세요. 시민의 영화관 달빛입니다. 저는 영화관지기 별그물입니다. 시민의 영화관 달빛에서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영화와 사랑할 지도입니다. 영화는 오락임의 예술이지만 하나의 지도이기도 한데요. 영화라는 지도는 우리가 서 있는 곳을 알려주고 우리를 낯선 공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소로 안내합니다. 영화와 사랑할 지도는 영화에 대한 사랑을 경유하여 우리가 서 있는 좌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화가 안내하는 길들을 꼼꼼히 다녀봐야 합니다. 영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압축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우리 삶의 좌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인문학적, 사회학적 좌표들 말입니다. 우리는 영화가 발언하는 삶의 좌표에 대해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우리를 낯선 좌표로 안내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시간과 공간, 인문학적, 사회학적 좌표로 데려갑니다. 영화가 던지는 물음과 성찰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장소에 발을 디딜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화에 대한 사랑을 통해 길을 떠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장소일 것입니다. 영화와 사랑할 지도, 첫 시간에 함께 살펴볼 작품은 독일의 여성 감독 마렌 아데의 토니 에드만입니다. 토니 에드만은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에 개봉한 작품으로서 그의 칸 영화제 국제 비평가 협회상과 유럽 영화제 작품상을 비롯해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상하고 평단의 열렬한 사랑을 받으며 커다란 화제를 몰고 온 작품인데요. 토니 에드만은 장난기 많은 괴짜 아버지 빈프리트와 시니컬한 워커홀릭 딸 이네스가 좌충우돌 갈등하고 화해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는 영화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영화를 미리 보시고 방송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화가 시작하면 빈프리트의 집 앞을 카메라가 비추고 곧이어 우편 배달원이 빈프리트에게 택배를 전합니다. 빈프리트는 이때 그 택배가 동생 토니가 시킨 우편물이라며 토니를 부릅니다. 빈프리트는 토니가 우편물 폭탄 때문에 감옥에 갔다가 얼마 전 출소했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치아가 과장되게 튀어나온 남자 토니가 등장하는데 물론 이건 빈프리트의 장난입니다. 그는 틀니를 끼고 토니로 변장한 채 배달원의 당황스러운 반응을 즐기는 것입니다. 토니 에드만에서 빈프리트는 여러 차례 토니로 변장을 하는데요. 이게 빈프리트가 첫 번째로 토니로 변장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만 보면 빈프리트는 장난을 즐기는 유쾌하고 넉살 좋은 노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곧이어 빈프리트가 찬 혈압계에 경고음이 울립니다. 이어서 빈프리트에게 피아노 레슨을 받던 루카스가 찾아와 시간 여유가 없어 레슨을 그만두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합니다. 영화는 빈프리트의 여유와 유쾌함을 곧바로 상쇄시킬 요량인 듯 그가 직면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고혈압에 시달리며 어린 소년에게 해고 통보를 받는 불안정한 건강과 고용의 현실 말입니다. 빈프리트가 토니로 분장하는 두 번째 상황은 딸 이네스와 대면할 때입니다. 이때 앞뒤의 상황들이 중요합니다. 이네스의 새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는 집에는 그의 생일을 미리 축하하기 위해 친인척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빈프리트는 딸의 생일 파티라는 곳조차 모른 채 불청객처럼 이네스와 대면합니다. 이네스가 상하이 출장에서 돌아왔다는 정보를 빈프리트는 그의 새 아버지로부터 듣습니다. 이처럼 빈프리트는 딸 이네스의 사회적 관계와 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있습니다. 가족주의를 중요시 여기는 독일에서 빈프리트는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처지인 것입니다. 이네스는 루마니아의 수도 부크레슈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곳은 그가 일하는 다국적 컨설팅 기업의 지부가 있는 곳입니다. 멋쩍게 딸을 맞이한 빈프리트는 무의식적인 듯 자연스레 틀니를 끼고 토니로 변신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생일 파티인 줄 몰랐다며 곧 이네스가 살고 있는 부크레슈트에 갈 일이 있으니 그때 생일 선물을 주겠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조금 뒤 전과 마찬가지로 빈프리트의 혈압계에 경고음이 울립니다.
빈프리트가 토니로 변신하는 행동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신이 단순한 장난으로 비쳤다면 두 번째 변신을 통해 관객은 빈프리트가 어떤 방어적 의식의 차원 혹은 무의식의 차원에서 장난을 치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불청객으로 딸을 맡는 그는 가족 내의 상대적 약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유쾌한 사내인 토니의 얼굴로 은폐하려 합니다. 우스꽝스러운 가면을 쓰고 현실을 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반복과 그 반복의 변주는 중요한 의미를 함축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영화가 힘주어 강조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영화가 진행되면서 빈프리트의 변신은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빈프리트가 예고한 대로 이네스가 있는 루마니아의 부쿠레슈트에 방문한 이후의 상황들을 보겠습니다. 그는 부쿠레슈트에서 여러 차례 토니로 변신하고 특유의 뻐드렁니를 드러내는데요. 그가 변신하는 상황들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빈프리트는 부쿠레슈트에 도착한 뒤 예고 없이 이네스가 다니는 회사 로비에서 그를 기다립니다. 이네스와 그가 컨설팅하는 회사의 임원들, 이네스의 루마니아인 비서 앙카가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올 때 빈프리트는 토니로 변신합니다. 이네스는 업무상 중요한 대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빈프리트를 발견했지만 모른 채 하고 지나갑니다. 또한 이후에 미국 대사관이 개최하는 비즈니스 연회에 이네스와 함께 가게 된 빈프리트는 한껏 차려입은 근사한 무리들 틈에서 토니로의 변신을 시도하다 이네스로부터 저지당합니다. 그리고 연회가 끝난 뒤 이네스가 컨설팅하는 회사의 대표인 헨네 베르크로부터 뒤풀이에 초대받은 빈프리트는 자신에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자 틀니를 끼고 토니로 변신합니다. 잠시 타자와 약자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하지만 약간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타자는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질적인 존재여서 우리에게 불안함을 유발합니다. 약자는 권력의 위계를 통해 우리가 그 정체를 인지하는 존재로서 강자는 약자를 억압합니다. 빈프리트의 3번의 변신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선 장면에서 빈프리트는 이네스가 하는 컨설팅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비즈니스 영역에 관해 문외한입니다. 빈프리트가 부쿠레슈트에서 변신하는 앞서의 상황들을 보면 그는 자신과는 대단히 이질적인 비즈니스 업계의 사람들과 뒤섞이게 됩니다. 빈프리트는 그들에게 이질적인 타자입니다. 낯선 공간인 부쿠레슈트에서 수동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필요한 행동 양식을 배워야 하는 빈프리트는 그들을 타자화시킬 수 없고 오직 타자화 될 뿐입니다. 7살 아이를 타이르듯 비즈니스 연회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매너를 빈프리트에게 가르치는 이네스는 아버지와 딸이라는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그 상황에서는 분명 빈프리트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네스가 빈프리트보다 계급적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빈프리트는 타자화되긴 하지만 항상 약자는 아닙니다. 연회장에서 이네스는 자신이 컨설팅을 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 헨네베르크와 대화하기 위해 애쓰지만 헨네베르크는 이네스와 대화하는데 소극적입니다. 헨네베르크는 자신의 아내에게 이분이 전문가라고 이네스를 소개한 뒤 그에게 기껏 부탁하는 일이 자신의 아내가 쇼핑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것일 뿐입니다. 그에 비해 헨네베르크는 빈프리트가 이네스의 아버지라는 얘기를 들은 뒤 그와 정중히 대화를 나누고 빈프리트를 뒤풀이에 초대까지 합니다. 빈프리트를 두고 홀로 뒤풀이에 가겠다는 이네스에게 헨네베르크는 엄숙한 표정으로 아버지와 같이 있어야 하지 않냐고 말합니다. 헨네베르크는 이네스에게 사실상 가부장적 훈계를 한 것입니다. 가족적 질서에 따라야 하지 않냐는 훈계이죠. 이 상황에서 이네스는 젠더적으로 철저히 약자의 위치에 처하고 빈프리트는 상대적인 우위를 점합니다. 그는 계급적으로는 딸보다 여류에 있지만 아버지로서 세대의 우위와 젠더적 우위에 있습니다. 토니 에드만 속 인물들은 화면의 관계도처럼 상황에 따라 약자와 강자의 위치를 점합니다. 이처럼 빈프리트는 부쿠레슈트에서 간혹 상대적 강자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네스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질적인 타자로 자리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빈프리트의 변신은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힘듭니다. 그는 이질적인 상황과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상대적 열의를 숨기기 위해 토니로 변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자신보다 계급적으로 상대적 우위에 있는 이네스에게 자신의 약점을 숨기며 아버지의 자리를 주장하기 위해 그런 변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들은 그의 변신이 그런 심리적인 차원으로만 환원할 수 없는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빈프리트는 이네스와 다툰 후 독일로 돌아가는 신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는 독일로 가지 않고 토니 에드만으로 변장하고 이네스의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합니다. 빈프리트의 토니 에드만으로의 진화는 외향으로 보면 인류의 진화에 역행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오늘날 인류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까지 인간은 치아는 작아지고 털이 빠지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실제로 진화의 초기 단계에서 인간은 불을 사용하지 않고 질긴 생고기를 뜯어 먹어야 했기에 치아가 크게 발달했고 태양에서 오는 열을 차단하기 위해 털도 무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며 땀이 많아져 이를 빨리 배출해야 했기에 털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진화가 진행될수록 기능적으로 쓸모가 줄어든 치아는 작아지고 털도 대부분 빠지게 된 것입니다. 토니 에드만은 진화 초기의 원시인처럼 치아가 비대하고 머리털이 무성합니다. 물론 머리털은 진화 과정에서 줄어들지 않았지만 토니 에드만의 다듬어지지 않은 산발의 머리는 털이 무성한 원시적 형상을 연상시킵니다. 빈프리트가 영화의 후반부에서 온몸이 수북하게 털로 덮인 존재로 변신하는 것은 그 연장선에 있을 것입니다. 그는 세련된 도시인의 외양과는 거리가 먼 동물적인 형상에 가깝습니다. 토니 에드만은 갑작스레 이네스와 그의 상류층 친구들 앞에 등장합니다. 토니 에드만이 나타나기 전에 그들은 비즈니스에 관한 대화를 나눕니다. 이네스의 친구인 타티아나는 중국인들에게 아파트를 팔았다는 얘기를 하고 스테프는 곧 출시할 웹사이트 행사에 이네스의 고객인 헨네베리크를 초대해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등장한 불청객 토니 에드만은 그의 유별난 치아를 농담거리로 삼으며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늘어놓습니다. 그가 특유의 치아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이네스의 친구 스테프는 정말 역겹다며 얼굴을 찌푸립니다. 리무진이 대기한다며 가야겠다고 인사를 하는 토니에게 명함을 건넨 스테프는 그가 사라진 뒤 봤지? 명함도 없나봐 라고 조소합니다. 이네스의 무리와 토니 에드만은 철저히 이질적인 관계입니다. 그들은 그럴듯한 명함을 지닌 채 비즈니스를 이야기하지만 토니 에드만은 비대한 치아와 거북이에 대한 우스갯소리를 화제로 삼습니다. 그는 비즈니스의 울타리 밖에 있는 동물적인 존재입니다. 이때 토니 에드만은 이들에게 절대적 타자입니다. 토니 에드만에게는 비즈니스의 세계에 진입할 수 있는 아이디 카드가 부재합니다. 정치 철학자인 마사 누스바움은 자신의 저서 정치적 감정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마사 누스바움의 말대로 문명화된 인간 세계는 동물성의 요소들, 즉 죽음, 성, 배설활동 등을 어떻게든 보이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같은 요소들이 가시화될 때 문명화된 인간은 혐오의 감정을 지녀왔습니다. 이네스와 그의 주변인들이 활동하는 세련되고 우아한 비즈니스의 세계는 그러한 동물성과 대척점에 있습니다. 토니 에드만은 빈프리트의 어머니이자 이네스의 할머니의 죽음으로 끝맺음 되는데요. 빈프리트가 부쿠레슈트에 찾아온 이유 중 하나는 애완견 빌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필연적 동물성인 노화와 죽음은 영화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또한 이네스가 그의 애인과 벌이는 다소 도착적인 성행위는 외부로부터 철저히 차단된 사적 공간에서만 은밀히 행해질 수 있습니다. 이네스는 중요한 발표 전에 멍든 발톱에 피를 빼다가 하얀 셔츠에 피를 묻히게 되는데요. 동물성의 상징인 피는
비서인 앙카의 새 셔츠로 깨끗하게 가려집니다. 물론 그 같은 동물성의 은폐는 문명화된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사 누스바움은 인간의 동물성에 대한 지나친 혐오는 공적인 삶을 위해 중요한 공감과 연민을 함양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동물성의 중요한 부산물 중 하나로 인식되는 것이 또한 감정입니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명작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는 우리 마음의 일렁이는 감정에 대해 아주 멋지게 표현한 이와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프루스트의 표현대로 감정은 상념의 지형학적 융기로 보입니다. 평탄한 벌판이 요동쳐 울퉁불퉁한 바위로 덮인 거친 산악지대가 될 만큼 감정은 인간을 뒤흔들며 우리를 외부의 것에 취약한 존재로 만듭니다. 동물의 감정은 인간만큼 복합적이진 않기에 감정을 동물성과 등치시키긴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을 이성의 벌판을 뒤흔드는 상념의 융기, 즉흥적인 동물성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해왔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전통적 미덕으로 여겨져 왔으니까요. 이네스는 영상 대화를 통해 감정 코치에게 업무와 회의에 임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코칭을 받습니다. 이네스는 호흡과 보디랭귀지 같은 감정 표현의 내밀한 영역까지 정기적으로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는 컨설팅에 따라 업무에 임할 때 적절하고 알맞은 감정과 태도로 고객을 응대하는 것입니다. 사회학자 에바 일루즈가 감정 자본주의에서 언급했듯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관리자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는 자신과 직원들에 대한 감정 관리입니다. 그 관리는 단순히 감정의 절제나 억압을 뜻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 표출과 능숙한 표현을 위한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구성원들은 이런저런 감정적 트러블에 시달려 업무 능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는 경영에 큰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감정관리가 중요한 경영의 역량이 됐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달리 가부장적이고 과묵한 관리자는 무능한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날 것이 아닌 필터링되고 정제된 감정을 효과적으로 구사하고 그런 감정을 구성원들에게 이끌어내는 것이 기업 관리자의 중요한 자질이 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은 이네스의 무표정함은 단순히 감정을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유능한 관리자로서 이네스는 어떤 면에서는 무표정함을 연기합니다. 비즈니스에 있어서 상대방의 속내를 읽히면 안 될 때가 많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그는 자신의 동물적 감정을 은폐하는 동시에 일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감정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빈프리트의 가면은 드러내는 가면이며 이네스의 가면은 감추는 가면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은 상황을 설명하기에 부족합니다. 빈프리트의 가면은 그의 사회적 현실을 은폐하는 동시에 자신의 동물성을 표현하며 이네스의 가면은 자신의 동물적 감정과 특성들을 은폐하는 동시에 그의 성공을 위한 전략을 표현합니다. 토니 에드만은 이네스와 그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과 달리 동물적 특성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네스가 그의 상사이자 회사의 대표인 게랄트와 회사 옥상에서 업무상 중요한 얘기를 나눌 때 토니는 이네스가 들으라는 듯 방귀 쿠션에 앉아 방귀 소리를 내는 장난을 칩니다. 토니 에드만은 또한 급한 볼일을 사방이 보이는 숲속에서 보려고 합니다. 만약 빈프리트에게 토니 에드만이란 가면이 단지 현실을 감추기 위한 용도이기만 했다면 그는 왜 방귀나 볼일과 같은 생리 현상을 드러내는데 거리낌이 없는 것일까요? 토니 에드만은 날 것의 감정을 표현하는데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고 상대방의 눈치를 보지 않고 괴이한 행동들을 거리낌 없이 합니다. 그는 친분이 없는 이의 사적인 모임에도 불쑥 찾아가 상대방을 놀라게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어찌 보면 교양이 없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선 문명의 세계와 비즈니스의 세계가 마련해 놓은 규칙들, 때로는 위선과 허위의식을
그럴듯한 포장지로 감싼 듯한 그 규칙의 질서를 교란하고 횡단하는 동물적 몸짓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를 통해 이네스를 그 세계의 울타리 밖으로 이끌고자 합니다. 영화의 후반부, 이네스의 생일 파티에 거대한 털복숭이 불가리아 가면을 쓰고 등장한 토니 에드만의 모습에서 그의 동물성은 극대화됩니다. 그 모습은 그야말로 동물성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빈프리트가 토니 에드만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까지 그의 변신은 어느 정도는 장난으로 보였고 자신의 약함을 은폐하려는 수단으로 생각됐습니다. 하지만 토니 에드만이라는 가면은 그와는 다른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것이 단지 약함을 은폐하는 수단이라면 왜 그 가면은 그토록 우스꽝스러울까요? 심지어 그것은 타인의 혐오를 부르고 사회적 공간에서 배제되길 자처하는 가면입니다. 그래서 토니 에드만이란 가면은 은폐의 용도라기보다는 오히려 동물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의 매체로 보입니다. 빈프리트는 딸에게 행복하냐고 묻습니다. 딸은 그런 아버지의 질문에 행복은 거창한 단어라며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빈프리트는 동물성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네스를 그런 동물성의 세계로 인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행복보다는 일의 성취에만 골몰하는 듯 보이는 딸의 삶에 그런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입니다. 빈프리트는 한껏 경직돼 보이는 딸의 세계를 배회하며 그에게 날 것의 감정을 표출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획되지 않은 변칙과 즉흥, 취한 자의 비틀거림 같은 대책 없는 삶의 유의를 전해주고자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빈프리트의 그런 의도에 반응하는 이네스의 변화입니다. 갑작스레 방문한 낯선 이들의 모임에서 이네스는 토니 에드만의 종용에 못 이기는 척 휘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e of All을 열창합니다. 고음과 삑사리의 경계에서 맴도는 이네스의 위태로운 열창은 가사를 부른다기보다는 날 것의 감정을 토해내는 일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네스는 집에서 열리는 자신의 생일 파티에 부서 직원들을 초대하는데 그는 갑작스레 입고 있던 옷을 훌렁 벗어던지고 나체 파티를 감행합니다. 옷을 입는 문명의 규칙이 붕괴에 처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이 파티는 음란하기보다는 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느낌을 자아냅니다. 그들이 나체로 우왕좌왕할 때 토니 에드만의 완전체적 진화 형태인 거대한 털복숭이가 등장하자 사람들은 혼비백산합니다. 이네스가 일하는 다국적 컨설팅 기업은 현대 자본주의의 최전선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극단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는 조직의 사람들이 거대한 털복숭이로 변신한 토니 에드만과 함께 극단의 동물성을 공유하는 이 상황은 마레나데가 우리에게 건네는 거대한 농담이자 역설로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빈프리트의 가면이 가진 정치, 사회적인 의미를 짚어보고 토니 에드만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연결되는지를 얘기해보려 합니다. 시민의 영화관 달빛, 영화와 사랑할지도 토니 에드만 첫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영화관지기 별그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